인조 12년 1634년 봄, 창덕궁 대조전에는 봄꽃 향기보다 긴장이 더 짙게 감돌았습니다. 15살 소녀 조씨는 떨리는 손으로 대례복의 치맛자락을 쥐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조선의 왕비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첫 번째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인열 왕후가 승하한 지 2년 48배 인조는 자신보다 33살이나 어린 소녀를 계비로 맞이했습니다. 혼례를 치르는 내내 장렬 왕후 당신은 아직 그저 조씨 처녀였지만 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얼굴들 뿐이었습니다. 29살의 소현세자는 그녀를 예의 바르게 대했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자신보다 14살이나 어린 이 소녀가 이제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25세 복림대군 역시 공손히 절을 올렸지만 그 절 속에 담긴 감정을 소녀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왕자들의 어머니가 되었지만 정작 자신의 자녀는 없었습니다. 중전마마 전하께서 부르십니다. 상궁의 목소리에 장렬 왕후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인조가 그녀를 찾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병자호란의 상처는 왕의 몸과 마음을 모두 병들게 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인질로 보내야 했던 치욕. 인조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신하들과의 끝없는 논쟁 속에서 지쳐갔습니다. 어린 왕비는 그저 궁궐 깊은 곳에서 대전 한쪽에서 조용히 숨죽이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인조 23년 1645년 봄, 소현세자가 심양에서 돌아왔습니다. 8년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장렬 왕후는 26이 되어 있었고 소현세자는 36이었습니다. 궁궐은 세자의 귀환을 축하해야 했지만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인조와 소현세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청나라에서 서양 문물을 접하고 돌아온 세자는 변해 있었고 인조는 그런 아들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달 뒤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급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인조 23년 4월 26일 소현세자는 갑자기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관들은 학질이라 했지만 궁궐에는 온갖 소문이 돌았습니다. 침을 잘못 놓았다는 설, 독약을 먹었다는 설. 장렬 왕후는 대비전에 앉아 이 모든 소용돌이를 지켜보았습니다. 26의 어린 왕비는 궁궐 정치의 어둠을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소현세자의 빈소도 채 마무리되기 전 인조는 소현세자의 아들들 원손과 원손의 동생들을 제쳐두고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적장자 계승의 원칙을 깬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소현세자의 부인 강씨는 곧 사사되었고 새 왕손들은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장렬 왕후는 이 잔혹한 정치 드라마를 침묵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조 27년 1649년 5월 8일 인조가 승하했습니다. 이제 33살이 된 장렬 왕후는 대왕 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궁궐에 들어온 지 15년 그녀는 여전히 자녀가 없었고 정치적 기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인조의 계비라는 칭호로만 존재했습니다.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하면서 장렬 왕후는 자의대비라는 존호를 받았습니다. 조선 왕실의 최고 어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최고 어른의 자리는 얼마나 공허했을까요? 효종 즉위년 1649년 여름, 장렬 왕후는 대비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3살. 아직 젊었지만 그녀의 삶에는 활기가 없었습니다. 효종은 친어머니가 아닌 그녀를 예우했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실제 권력은 효종과 그를 보좌하는 신하들, 특히 송시열, 송중길 같은 서인 대신들에게 있었습니다. 대비마마 오늘도 전하께서 편찮으십니다. 상궁의 보고였습니다.
효종은 즉위 초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8년간의 인질 생활이 그의 몸을 상하게 했고 북벌을 향한 집념은 그의 정신을 소진시켰습니다. 효종은 아버지 인조가 당한 굴욕을 씻고자 했습니다. 삼전도의 치욕, 청나라에 무릎 꿇었던 그 순간을 지우기 위해 군비를 확충하고 군사를 훈련시켰습니다. 장렬 왕후는 효종의 그런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효종에게 어머니로서 조언할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왕실의 상징적 어른으로서 제사를 주관하고 명절 의례를 거행하고 궁중의 큰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그녀의 역할이었습니다. 효종 10년 1659년 봄, 효종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등창이 악화되어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의관들이 밤낮 없이 드나들었지만 왕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3월 장렬 왕후는 효종의 침전을 찾았습니다. 41살의 효종은 병상에 누워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대비마마. 효종이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장렬 왕후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15살에 처음 만났던 그 왕자가 이제 죽음의 그림자 앞에 있었습니다. 전하, 부디 쾌차하소서. 과인이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북벌의 꿈을. 효종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끝내 청나라를 치지 못했습니다. 그 꿈은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효종 10년 1659년 5월 4일. 효종이 승하했습니다. 41세. 제위 10년. 장렬 왕후는 40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궁궐에 들어온 지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인조의 승하를 지켜봤고 이제 의부사들 효종의 승하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미처 몰랐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효종의 국장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조에서는 상례 절차를 논의했고 신하들은 복제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곧 조정은 전례 없는 논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대비마마께서는 효종 대왕을 위해 몇 년 복을 입으셔야 하는가? 이 질문이 던져진 순간 조선은 두 개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송시열을 필두로 한 서인들은 주자가래와 경국대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효종대왕은 인조대왕의 차남이십니다. 장렬 왕후께서는 계모이시고 유교 예법에 따르면 차남을 위한 계모의 복은 1년 기념복이 마땅합니다. 송시열의 상소문은 조목조목 예법을 인용했습니다. 의례상복편 주자가래의 해석, 명나라의 사례까지. 그의 논리는 정교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장자와 차자는 엄연히 다르며 종법 질서상 차남에게는 1년 복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인들은 반발했습니다. 윤유, 윤선도, 허목 같은 남인 학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효종대왕께서는 비록 둘째 왕자로 태어나셨으나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왕위를 계승하신 순간 효종대왕은 사실상 장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대비마마께서는 3년 복 참최을 입으셔야 합니다. 남인의 논리도 나름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자는 적통이며 적통에 대한 예우는 장자와 동일해야 한다는 것. 특히 효종은 인조의 정식 명령으로 세자가 되었고 합법적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적자로 대우받아야 마땅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장렬 왕후는 대비전에 앉아 매일 올라오는 상소문을 읽었습니다. 상소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올라왔습니다. 복제 논쟁은 단순한 예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효종의 왕위 정통성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1년 복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효종이 차남이었고 따라서 그의 왕위는 비정상적인 계승이었다는 것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소현세자의 아들들을 제쳐두고 왕위에 오른 효종. 그 계승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렬 왕후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효종을 직접 낳은 어머니가 아니었지만 25년간 한 궁궐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효종이 북벌을 꿈꾸며 괴로워하던 모습을, 병들어 쇠약해지던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효종의 왕위 정통성이 지금 상복 한 벌의 기간으로 재단되고 있었습니다. 1659년 6월 논쟁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조정회의는 연일 계속되었고 신하들은 목청을 높여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송시열과 송준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법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왕이라 해도 예법을 뛰어넘을 수 없으며 차남은 차남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종 효종의 아들이자 새로 즉위한 20살의 젊은 왕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효종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 즉위한 젊은 왕에게 조정의 거물 송시열을 꺾을 힘은 없었습니다. 서인 대신들은 압도적이었고 그들의 논리는 견고했습니다. 결국 1659년 6월 말 조정은 1년 복을 확정했습니다. 장렬 왕후는 효종을 위해 1년간 상복을 입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송시열과 서인의 승리였습니다. 그날 밤 대비전은 조용했습니다. 장렬 왕후는 혼자 앉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복. 그 결정이 담긴 의미를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효종은 차남이었고 그의 왕위는 정상적인 계승이 아니었다는 것.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효종의 왕비 인선왕후 효종과 평생을 함께한 아내이자 현종의 어머니 역시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남편의 왕위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이 결정을 두 여인 장렬 왕후와 인선 왕후는 궁궐 깊은 곳에서 말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장렬 왕후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입는 이 상복 한 벌이 조선의 정치를 이토록 뒤흔들 줄이야. 그녀는 단지 왕실의 어른으로서 예를 갖추려 했을 뿐인데 그 예법이 권력 투쟁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15년 후 이 논쟁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결말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1659년의 장렬 왕후는 그저 고독했습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이지만 정치적으로 무력한 상복조차 자신의 뜻대로 입을 수 없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가장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효종 10년 1659년 5월 효종의 빈전이 마련되고 국장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창덕궁 대조전 앞들에는 상여가 준비되었고 궁궐 곳곳에는 백색 상장이 드리워졌습니다. 조선은 상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슬픔의 시간은 곧 전례 없는 정치 논쟁의 전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예조 판서 이경석은 난감한 표정으로 예조 관리들과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효종의 상례는 왕의 장례이기에 국장으로 치러지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문제는 대왕 대비 장렬 왕후께서 입으실 복제였습니다. 경국대전과 국조 오례일을 아무리 뒤져봐도 명확한 선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역사상 계비가 차남인 왕의 상을 당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659년 5월 중순 예조는 이 문제를 성균관과 사간원, 홍문관의 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조선의 지식인 사회는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송시열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자가래를 펼쳐놓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법은 명확하다. 계모가 장자를 위해서는 3년 복을 입지만 차자를 위해서는 1년 복을 입는다. 이것은 의례 이래로 변함없는 원칙이다. 효종대왕께서 비록 왕위에 오르셨으나 탄생의 순서는 바뀔 수 없다. 효종대왕은 인조대왕의 둘째 아들이시다. 송시열의 논리는 종법 제도의 근간에 닿아 있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장자와 차자의 구분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가문의 제사를 주관하는 것은 장자이며 차자는 아무리 부유하고 성공해도 제사의 주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종법의 핵심이었습니다.
송시열은 이 원칙을 왕실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5월 20일 송시열은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상소문은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신이 삼가 의례를 살피건대 계모가 차남을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자가래에서도 같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명나라 홍무제 시절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도 1년 복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예법은 천하의 공통된 법이며 왕실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대비마마께서는 기년복을 입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상소문은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예기, 의례, 주자가래, 심지어 당나라와 명나라의 사례까지 인용했습니다. 송시열의 학문적 권위는 막강했고 그의 상소는 곧 서인 전체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인 진영은 달랐습니다. 윤유는 송시열의 상소를 보고 분개했습니다. 그는 즉시 반박 상소를 준비했습니다. 송시열의 주장은 왕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효종대왕께서는 비록 둘째로 태어나셨으나 인조대왕의 정식 명령으로 세자가 되셨고 합법적으로 왕위를 계승하셨다. 왕위를 계승한 순간 그분은 더 이상 차남이 아니라 적통이 되신 것이다. 윤유의 논리는 왕권의 특수성에 기반했습니다. 일반 사대부 가문에서는 출생 순서가 절대적이지만 왕위는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위는 한 가문의 제사권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정통성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왕위 계승자는 설령 차남이라 해도 장자와 동일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659년 5월 25일 윤유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신이 삼가 아래옵니다. 왕위는 천하의 공기이며 사대부 가문의 종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효종대왕께서는 정식으로 왕통을 이으셨고 10년간 국가를 다스리셨습니다. 그분의 왕위를 차남의 지위로 격하시킨다면 이는 선왕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나아가 현종 전하의 왕위까지 흔드는 일입니다. 대비마마께서는 마땅히 3년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윤유의 상소는 정치적 파장까지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효종의 왕위를 차남의 것으로 규정한다면 효종의 아들인 현종의 왕위 역시 정통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논리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예법 문제가 아니라 현재 왕권의 안정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은 이제 완전히 양분되었습니다. 서인과 남인의 대립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었습니다. 대신 회의가 열릴 때마다 격론이 벌어졌고 때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송준길은 송시열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상소를 올렸습니다. 예법을 어지럽히면 천하가 무너집니다. 왕이라 해서 예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왕이야말로 예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계모가 차남을 위해 1년 복을 입는다는 원칙은 성인의 가르침이며 이를 어기는 것은 곧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반면 허목은 남인의 입장에서 반박했습니다. 송시열은 예법만 알고 현실을 모릅니다. 조선은 명나라가 아니고 왕위 계승은 사대부 가문의 제사 계승과 다릅니다. 효종대왕의 왕위는 인조대왕의 정식 교지로 확정된 것이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선왕의 결정을 부정하는 역적의 행위입니다. 논쟁은 예법의 영역을 넘어 정치적 공격으로 번졌습니다. 남인은 송시열을 왕권을 경시하는 자로 몰았고 서인은 남인을 예법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로 비난했습니다. 데비전에서 장렬 왕후는 이 모든 상소문을 읽어야 했습니다. 상소는 하루에도 10통, 20통씩 올라왔습니다. 어떤 상소는 수십 쪽에 달했고 고대 중국의 사례부터 최근 명나라의 판례까지 온갖 전거를 동원했습니다. 장렬 왕후는 밤늦게까지 촛불을 켜놓고 그 상소들을 읽었습니다. 마마, 너무 과로하십니다. 이제 그만 쉬시지요. 상궁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장렬 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나에 관한 일인데 내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녀는 상소문을 읽으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효종을 낳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5년을 함께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효종이 세자 시절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을 때 그녀는 궁궐에서 그의 무사 귀환을 빌었습니다. 효종이 왕이 되어 북벌을 꿈꾸며 고뇌할 때 그녀는 멀리서나마 그를 걱정했습니다. 효종이 병들어 쓰러졌을 때 그녀는 데비전에서 밤새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그런 효종의 왕위가 지금 상복의 기간으로 재단되고 있었습니다. 3년이냐 1년이냐. 그 차이가 효종이 진정한 왕이었는지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왕위에 오른 차남에 불과했는지를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1659년 6월 초 현종은 괴로워했습니다. 20살의 젊은 왕은 즉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그는 이 격렬한 논쟁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현종은 마음속으로는 남인의 주장에 공감했습니다. 아버지 효종은 정당한 왕이었고 10년간 국가를 훌륭히 다스렸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왕위를 차남의 것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조정의 실권은 송시열과 송준길로 대표되는 서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효종 때부터 정권의 핵심이었고 학문적 권위와 정치적 영향력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갓 즉위한 젊은 왕이 그들을 거스르기는 어려웠습니다. 6월 10일 대신회의가 열렸습니다. 영의정 정태화가 의견을 물었습니다. 대신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 좌의정 원두표가 말했습니다. 신은 송시열 대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법은 명확하며 이를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우의정 이경여도 동조했습니다. 예법을 어기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1년 복이 마땅합니다. 대신들의 의견은 대체로 서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남인 대신들도 있었지만 소수였고 그들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현종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는 데비전으로 장렬 왕후를 찾아갔습니다. 데비마마 소손이 찾아뵙습니다. 장렬 왕후는 손자인 현종을 맞이했습니다. 현종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데비마마, 조정의 논쟁이 심합니다. 데비마마의 뜻은 어떠하신지요? 장렬 왕후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단지 합당한 예를 갖추고 싶을 뿐이다. 효종은 비록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25년을 함께 한 궁궐의 식구였다. 그가 왕으로서 백성을 위해 얼마나 고심했는지, 북벌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나는 안다. 그런 그의 왕위가 지금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 마음 아프구나. 현종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손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훌륭한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주장이 워낙 강력하여 장렬 왕후는 현종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 나는 상복이 몇 년이든 상관없다. 하지만 이 논쟁이 효종의 명예를 그리고 전하의 왕위를 흔드는 것이 두렵다. 현명하게 판단하여라. 현종은 데비전을 나와 고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조정의 대다수, 특히 영향력 있는 대신들이 1년 복을 주장하고 있었고 송시열의 학문적 권위는 거대했습니다. 1659년 6월 20일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예조에서 최종안을 올렸고 현종은 이를 제가했습니다. 대왕 대비 자의 대비께서는 효종 대왕을 위하여 기년복 1년 복을 입으신다. 결정이 공표되자 서인들은 환호했습니다. 송시열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법이 바로 섰다. 이것이 조선이 유교 국가로서 지켜야 할 도리이다. 하지만 남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윤유는 상소를 올려 격렬히 항의했습니다. 이것은 효종 대왕의 왕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를 기록할 것입니다.
궁궐에서 인선왕후 효종의 왕비이자 현종의 어머니는 침전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의 왕위가 차남의 것으로 규정되는 것을 그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무력했습니다. 왕실의 여인으로서 정치에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장렬 왕후는 데뷔 전에 혼자 앉아 백색 상복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동안 입을 상복. 이 상복 한 벌이 조선을 뒤흔들었습니다. 수백 통의 상소가 오갔고 수천 명의 양반들이 논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결론은 효종은 차남이었고 그의 왕위는 정상적인 계승이 아니었다는 것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상복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천조각이, 이 실밥들이 왕의 정통성을 재단했습니다. 유교 예법이라는 칼날은 왕권마저 자를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은 증명했습니다. 마마, 괜찮으십니까? 상궁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장렬 왕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 밖 어딘가에서 송시열은 제자들에게 예법의 승리를 설파하고 있을 것이고 윤유는 분노를 삼키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렬 왕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논쟁이 15년 후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는 결말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 1659년의 여름, 그녀는 그저 패배한 왕실 어른으로서 1년짜리 상복을 입고 고독 속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상복의 무게는 천조각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통성의 무게였고 명예의 무게였고 권력의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장렬 왕후는 그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져야 했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1659년의 그 뜨거운 논쟁은 점차 기억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송시열과 서인들은 승리의 여운 속에서 조정을 장악했고 남인들은 소수파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장렬 왕후는 데뷔전에서 조용히 세월을 보냈습니다. 매년 봄이면 종묘에 제사를 올렸고 명절이면 왕실 의례를 주관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50살을 넘긴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습니다. 현종은 왕으로서 성장했습니다. 20살의 어린 왕이었던 그는 이제 30 중반의 성숙한 군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효종의 뜻을 이어받아 국정을 운영했지만 북벌의 꿈은 점차 현실성을 잃어갔습니다. 청나라는 더욱 강성해졌고 조선은 실리 외교로 방향을 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종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1659년의 그 결정이 여전히 응어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효종의 왕위가 차남의 것으로 규정되었던 그 굴욕. 그것은 곧 자신의 왕위 역시 온전한 적통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현종은 이 문제를 바로잡고 싶었지만 송시열의 권위와 서인의 권력은 여전히 강고했습니다. 1674년 2월 궁궐의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효종의 왕비이자 현종의 어머니인 인선왕후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인선왕후는 효종과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효종이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을 때 그녀도 함께 갔고 8년간의 굴욕적인 인질 생활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효종이 왕위에 올라 북벌을 꿈꿀 때 그녀는 곁에서 내조했습니다. 그리고 효종이 41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남은 15년을 미망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데뷔마마, 중전마마의 병환이 깊어지셨습니다. 상궁의 보고에 장렬 왕후는 즉시 인선왕후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인선왕후는 침상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장렬 왕후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여인은 효종이라는 인물을 사이에 두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를 기억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마. 인선왕후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중전, 기운을 내시오. 의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소. 하지만 인선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신은 이제 대왕을 뵈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인선왕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효종. 그녀가 평생 사랑하고 섬긴 남편.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을 이제 곧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현종 15년 1674년 2월 10일 인선왕후가 승하했습니다. 향년 49세. 그녀는 효종과 함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현종을 낳아 왕의 어머니가 되었으며 이제 남편 곁으로 떠났습니다. 궁궐은 다시 상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조에서는 또다시 복제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장렬 왕후가 며느리인 인선 왕후를 위해 몇 년 복을 입어야 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입는 복제. 예조 관리들은 다시 전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15년 전 그 논쟁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1674년 2월 중순 송시열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15년 전의 판례를 따르면 된다. 효종대왕이 차남이었으므로 대비마마께서는 1년 복을 입으셨다. 그렇다면 효종대왕의 왕비인 인선왕후를 위해서는 당연히 9개월 복이 마땅하다. 이것이 예법의 일관성이다. 송시열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주작 아래에 따르면 시어머니가 장자의 며느리를 위해서는 1년 복을 입지만 차자의 며느리를 위해서는 9개월 복을 입습니다. 15년 전에 효종을 차남으로 규정했으므로 이번에도 그 논리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송시열은 자신만만했습니다. 15년 전의 승리가 이번에도 반복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2월 20일 상소를 올렸습니다. 신이 삼가 아래옵니다. 15년 전 기해년에 효종대왕의 복제를 논할 때 대비마마께서 기년복을 입으신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효종대왕이 차남이셨기 때문입니다. 예법의 일관성을 지키려면 이번에도 차남의 며느리를 위한 복제를 따라야 합니다. 대비마마께서는 9개월 복을 입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송시열의 상소는 조정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15년 전의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현종은 이제 35세 성숙한 왕이었습니다. 15년 전에 그 어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왕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며 자신의 권위를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논쟁은 그의 어머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현종은 송시열의 상소를 읽고 분노했습니다. 15년 전에 아버지의 왕위를 차남의 것으로 격화시켰던 그 논리가 이제 어머니에게까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9개월 복. 그것은 인선왕후가 단지 차남의 아내에 불과했다는 의미였습니다. 현종은 데뷔전으로 장렬 왕후를 찾아갔습니다. 대비마마 소손이 여쭙겠습니다. 대비마마께서는 중전마마를 위해 어떤 복을 입고 싶으십니까? 장렬 왕후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55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궁궐에 들어온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인조의 승하를 보았고 효종의 승하를 보았고 이제 며느리 인선왕후의 승하까지 보았습니다. 전하, 나는 단지 며느리에게 합당한 예를 갖추고 싶을 뿐입니다. 인선왕후는 효종과 평생을 함께했고 전하를 낳아 기른 어머니입니다. 그런 며느리를 위해 9개월이라는 것은. 장렬 왕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5년 전 그녀는 효종을 위해 1년 복을 입으며 그 굴욕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였습니다. 함께 궁궐에서 살며 서로를 의지했던 며느리였습니다. 현종은 할머니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대비마마 소손이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겠습니다. 현종은 남인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허목, 윤유, 권대웅 같은 남인 학자들이 입궐했습니다. 현종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허목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15년 전의 결정은 잘못되었습니다. 효종대왕께서는 정당한 왕위 계승자이셨고 따라서 적장자와 동일한 예우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대비마마께서는 적장자의 며느리를 위한 복제를 따르셔야 합니다. 즉, 1년 복이 마땅합니다. 윤유도 동조했습니다. 송시열의 주장은 15년 전에 잘못된 판례를 답습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효종대왕은 차남이 아니라 적통이셨고 인선왕후는 차남의 며느리가 아니라 적통의 왕비이셨습니다. 현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15년 전과 다를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명예를, 어머니의 명예를, 그리고 자신의 왕위의 정통성을 되찾을 것입니다. 1674년 3월 초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송시열과 서인 대신들은 여전히 9개월 복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종은 단호했습니다. 짐이 생각하기에 선왕 효종대왕께서는 정당한 왕위 계승자이셨다. 인조대왕께서 정식으로 세자로 책봉하시고 합법적으로 왕위를 물려주셨다. 따라서 효종대왕은 적통이시며 왕비 인선왕후 역시 적통의 왕비이시다. 대비마마께서는 마땅히 1년 복을 입으셔야 한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현종의 발언은 15년 전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송시열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하, 그것은 15년 전의 판례를 뒤집는 것입니다. 예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5년 전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면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왕위는 천하의 공기이며 적통으로 계승되는 것이다. 선왕께서는 차남이 아니라 적통이셨다. 송시열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즉시 상소를 올려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전하, 예법을 함부로 바꾸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15년 전의 결정은 신중한 논의 끝에 내려진 것이며 이를 뒤집는 것은 선왕들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인들은 현종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허목은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의 성명하신 판단이 옳습니다. 15년 전의 결정이야말로 왕권을 훼손하고 선왕을 모욕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데비전에서 장렬 왕후는 이 모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15년 전에는 무력했던 현종이 이제는 당당히 서인들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효종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논쟁이 또다시 조정을 양분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마마 전하께서 대비마마를 뵙고자 하십니다. 현종이 대비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비마마 소손이 반드시 선왕의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15년 전에 그 굴욕을 이제는 씻어내겠습니다. 장렬 왕후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 이 일이 전하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닙니다, 대비마마. 이것은 제가 아들로서, 손자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아버지는 정당한 왕이셨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라도 바로잡겠습니다. 장렬 왕후는 현종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15년 전에는 없던 단호함과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현종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대비마마, 이번에는 1년 복입니다. 어머니는 차남의 며느리가 아니라 적통의 왕비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차남이 아니라 적통의 왕이셨습니다. 1674년 3월 조정의 논쟁은 격화되었습니다. 송시열과 서인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남인들은 현종을 지지하며 반격했습니다. 상소가 빗발쳤고 조정회의는 매일 격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5년 전과 달랐습니다. 왕의 의지가 확고했고 남인의 기세가 올랐으며 무엇보다 여론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효종의 10년 치세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의 왕위를 차남의 것으로 격화시키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장렬 왕후는 데뷔전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15년 전에는 그저 수동적으로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던 그녀가 이번에는 논쟁의 중심에서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인선 왕후의 죽음이 15년 전의 판례를 재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심은 곧 조선 왕조의 권력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정치적 폭풍으로 발전할 것이었습니다. 1674년 3월 조정의 공기는 날카로웠습니다. 창덕궁 인정전에서는 연일 대신 회의가 열렸고 신하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송시열은 자신의 논리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15년 전의 판례, 주자가래의 명확한 규정, 그리고 자신의 학문적 권위. 이 모든 것이 그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종은 더 이상 15년 전의 그 젊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왕으로서 성장했고 정치적 판단력을 키웠으며 무엇보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674년 3월 15일 현종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예조 판서를 불러 명을 내렸습니다. 예조에서는 대비마마의 복제를 1년 복으로 확정하여 아뢰라. 인선왕후는 효종대왕의 왕비이시며 효종대왕은 적통으로 왕위를 계승하신 분이다. 따라서 대비마마께서는 적장자의 며느리를 위한 복제를 따르시는 것이 마땅하다. 예조 판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하, 그러나 송시열 대감을 비롯한 대신들이 짐의 명이다. 현종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예조 판서는 물러나 왕명을 공식화했습니다. 1674년 3월 20일 예조에서 정식으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대왕 대비 자의 대비께서는 인선 왕후를 위하여 기년복 1년 복을 입으신다. 이 발표가 나가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송시열은 즉시 궁궐로 달려와 현종을 아련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15년 전의 판례를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예법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신이 간곡히 청하옵니다. 다시 한번 신중히 고려하소서. 송시열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문적 권위가 15년간 쌓아온 정치적 영향력이 이 한 번의 결정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현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송경, 짐이 묻겠소. 효종대왕께서는 정당한 왕이셨소, 아니셨소? 전하, 효종대왕께서는 물론 정당하신. 그렇다면 정당한 왕의 왕비는 어떤 예우를 받아야 하겠소? 차남의 아내로 대접받아야 하겠소? 아니면 왕의 아내로 대접받아야 하겠소? 송시열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종의 논리는 간단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왕위의 정통성과 복제를 직접 연결시킨 것입니다. 현종은 계속 말했습니다. 15년 전 짐은 어렸고 조정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소. 하지만 그 결정은 선왕을 모욕하는 것이었소. 이제라도 바로잡는 것이 아들로서 왕으로서 짐의 도리요. 송시열은 물러났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인 신하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송준길, 김수왕, 김수웅 같은 서인의 핵심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제 문제가 아니오. 왕이 예법을 마음대로 해석한다면 유교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오. 송시열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연명으로 상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1674년 3월 25일 서인 신하 30여 명이 연명 상소를 올렸습니다. 신들이 삼가 아뢰옵니다. 예법은 천하의 공통된 법이며 왕이라 해서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15년 전의 결정은 신중한 논의와 경전의 해석을 통해 내려진 것입니다. 이를 뒤집는다면 예법의 권위가 무너지고 후세에 혼란을 남기게 됩니다. 전하께서는 다시 한번 성찰하시어 9개월 복으로 환원하소서. 하지만 남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허목은 즉시 반박 상소를 올렸습니다. 신이 아래옵니다. 송시열 등의 주장은 왕권을 부정하는 역적의 발언입니다. 효종대왕께서는 인조대왕의 정식 명령으로 세자가 되셨고 합법적으로 왕위를 계승하셨습니다. 그분의 왕위를 차남의 것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선왕을 모욕하는 것이며 현 전하의 왕위까지 흔드는 대역죄입니다. 윤유도 가세했습니다. 송시열은 예법만 알고 정치를 모릅니다. 조선은 유교 경전의 주석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지키는 것이 예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전하의 결정은 성군의 판단입니다. 조정은 완전히 양분되었습니다. 매일 수십 통의 상소가 올라왔고 대신 회의는 경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신하들이 서로 고성을 지르며 대립했고 심지어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대비전에서 장렬 왕후는 이 모든 소용돌이를 지켜보았습니다. 매일 올라오는 상소들을 읽으며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효종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논쟁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고 있다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마마 조정의 다툼이 심상치 않습니다. 상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렬 왕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나 때문이구나. 내가 입을 상복 한 벌 때문에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있다. 마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지만 사실이 아니냐. 효종이 살아계실 때는 아무도 그가 차남이라고 문제 삼지 않았다. 그가 죽고 나서야 그가 입은 상복 때문에 그의 왕위가 재단되었다. 그리고 이제 인선왕후가 세상을 떠나니 또다시 상복 때문에 나라가 뒤집히고 있다. 장렬 왕후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그녀는 궁궐에 들어온 지 40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결정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상징이었고 의례의 주인공이었지만 실제 권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674년 4월 초 현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송시열을 다시 불렀습니다. 송경, 경은 짐의 명을 거역하고 있소. 전하, 신은 전하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법이 왕명보다 위에 있다는 말이오? 송시열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하, 왕이라 해도 도를 따라야 합니다. 예법은 성인의 가르침이며 이를 함부로 바꾸는 것은 그만. 현종의 목소리가 전각을 울렸습니다. 젊은 왕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송경의 주장은 선왕을 모욕하는 것이요. 효종대왕은 차남이 아니었소. 그분은 정당한 왕위 계승자였고 10년간 이 나라를 훌륭히 다스리셨소. 경이 아무리 학문이 높다 해도 선왕의 업적을 폄하할 권리는 없소. 현종은 계속 말했습니다. 15년 전 짐은 어렸고 경들의 압력에 굴복했소. 하지만 그 결정은 잘못되었소. 이제라도 바로잡는 것이 짐의 효도요, 짐의 책무요. 송경이 이를 계속 반대한다면. 현종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은 불경죄를 범하는 것이요. 불경죄. 왕을 공경하지 않은 죄. 송시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신하를 역적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전하, 물러가시오. 송시열은 떨리는 걸음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에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예법을 버리고 권력을 택하셨다. 이제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1674년 4월 10일 현종은 공식 교지를 내렸습니다. 송시열은 선왕을 모욕하고 왕명을 거역했다. 불경죄로 파직하고 고향으로 유배 보낸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송시열은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였고 서인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런 그를 유배 보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송준길, 김수항 등 서인의 핵심 인사들도 차례로 파직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인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허목은 좌의정이 되었고 윤유는 대사원이 되었습니다. 권대운, 유명천 같은 남인 신진들이 요직에 임명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갑인환국이었습니다. 복제 논쟁으로 시작된 정치적 격변이 붕당의 완전한 교체로 이어진 것입니다. 15년간 조정을 장악했던 서인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소수파였던 남인들이 집권했습니다. 데비전에서 장렬 왕후는 이 모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송시열이 유배되었다는 소식, 서인들이 대거 파직되었다는 소식, 남인들이 조정을 장악했다는 소식. 마마 조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궁의 보고에 장렬 왕후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승리인가? 효종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인선 왕후는 정당한 예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상복은 1년이 되었고 이것은 효종이 적통이었다는 것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송시열이라는 대학자가 유배되었고 수십 명의 신하들이 파직되었으며 조정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15년 전의 결정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나라는 또다시 분열되었고 붕당 정치는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1674년 4월 20일 장렬 왕후는 인선 왕후의 빈전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백색 상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쓸쓸했습니다. 중전, 이제 당신은 정당한 예우를 받게 되었소. 내가 입는 이 1년 복은 당신이 차남의 아내가 아니라 왕의 아내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요. 그리고 효종이 차남이 아니라 적통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요. 장렬 왕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중전, 이 상복 한 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 아시오? 15년 전에도 지금도. 상복의 기간이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나라의 정치를 뒤바꾸고 있어. 장렬 왕후는 관에 이마를 대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것은 승리였지만 동시에 깊은 허무함을 가져왔습니다. 예법을 둘러싼 논쟁이 권력 투쟁으로 변질되었고 왕족 개개인의 인간적인 슬픔은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현종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데비마마 선왕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장렬 왕후는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요? 데비마마 아버지는 정당한 왕이셨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현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승리가 많은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왕위의 정통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데비마마, 이것은 제가 왕으로서 내린 결정입니다.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장렬 왕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입은 1년짜리 상복은 이제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번의 예속 논쟁을 상징했고 2번의 붕당 교체를 의미했고 수많은 신하들의 운명을 결정한 역사의 증거였습니다. 승리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왕실의 상징적 어른으로서 그녀는 이 모든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무력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상복을 입는 것은 그녀였지만 그 상복의 의미를 규정하고 싸운 것은 신하들이었습니다. 1674년의 봄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조선은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맞이했고
장렬 왕후는 1년 동안 상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효종의 왕위는 적통으로 인정받았고 인선 왕후는 정당한 예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뒤편에는 깊은 상처와 분열이 남아 있었습니다. 1674년의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갑인환국 이후 조선의 정치 지형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남인들이 조정을 장악했고 서인들은 대부분 파직되거나 낙향했습니다. 송시열은 덕산으로 유배되어 칩거하고 있었고 송준길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은 허목, 윤유, 권대운으로 대표되는 남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장렬 왕후는 데뷔전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녀는 이제 55살이었습니다. 궁궐에 들어온 지 40년이 흘렀고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인조, 효종, 현종 3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소현세자의 급사를, 효종의 즉위를, 인선 왕후의 승하를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2번의 예속 논쟁을 겪으며 조선 정치의 가장 격렬한 순간들을 목격했습니다. 매일 아침 상궁들이 데뷔전에 문안을 드렸습니다. 마마, 오늘은 날씨가 좋사옵니다. 후원을 거니시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아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 앉아 있겠다. 장렬 왕후는 점점 더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지나간 40년의 세월을 되짚고 있었을 것입니다. 15살 소녀로 궁궐에 들어왔던 그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1674년 가을 현종이 데뷔전을 찾았습니다. 데뷔마마, 요즘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괜찮다. 전하는 국정에 전념하거라. 데뷔마마, 조정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남인 대신들이 정사를 잘 돌보고 있습니다. 장렬 왕후는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종은 이제 35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성숙했고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갑인환국을 통해 그는 왕권을 강화했고 신하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전하, 내가 한 가지 묻겠다. 이 모든 일이 정말 옳았다고 생각하느냐? 현종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데뷔마마, 선왕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소손의 의무였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느냐. 송시열은 조선 최고의 학자였다. 그가 비록 고집이 세고 완고했지만 그 역시 나름의 신념으로 예법을 지키려 한 것이었다. 그런 그를 역적으로 몰아 유배 보냈다. 현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데뷔마마 송시열은 선왕을 모욕했습니다. 아니다, 전하. 송시열은 자신이 믿는 예법을 따른 것뿐이다. 그리고 윤유와 허목 역시 자신들이 믿는 해석을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논쟁이 예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력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장렬 왕후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나는 단지 며느리를 위해 합당한 예를 갖추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내가 입는 상복 한 벌이 수백 명의 운명을 바꾸고 나라의 정치를 뒤흔들었다. 이것이 과연 예법인가 아니면 권력 투쟁인가? 현종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믿었지만 할머니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1680년 현종이 승하했습니다. 제위 15년. 그는 갑인환국을 통해 왕권을 강화했지만 그 과정에서 조선의 붕당 정치는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서인과 남인의 대립은 이제 화해 불가능한 적대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종의 아들 숙종이 즉위했습니다. 장렬 왕후는 이제 증손자뻘 되는 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60세가 넘었고 궁궐에서 보낸 시간은 거의 50년에 가까웠습니다. 숙종은 젊고 총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조정의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남인들이 장악한 조정, 유배 중인 서인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예속 논쟁.
숙종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치를 운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680년 여름 숙종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송시열을 유배에서 풀어주고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경신환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다시 집권했습니다. 허목은 파직되었고 윤유는 사사되었습니다. 데비전에서 장렬 왕후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6년 만에 또다시 붕당이 교체된 것입니다. 갑인환국으로 서인이 몰락했는데 이제 경신환국으로 남인이 몰락했습니다. 권력은 끊임없이 오갔고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마마 윤유 대감이 사사되었다고 합니다. 상궁의 보고에 장렬 왕후는 눈을 감았습니다. 윤유. 그는 효종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남인 학자였습니다. 그가 15년 전 그리고 6년 전 예송 논쟁에서 장렬 왕후의 입장을 대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역적으로 몰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모두 나 때문이구나. 마마 무슨 말씀을. 상복 때문이다. 내가 입은 상복 한 벌이 이 모든 비극을 만들었다. 송시열도 윤유도 허목도 모두 내가 입을 상복의 기간을 정하기 위해 싸우다가 이렇게 되었다. 장렬 왕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조선 정치의 가장 큰 논쟁거리였다는 것을, 자신의 존재 자체가 수많은 비극을 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1680년대가 지나고 1688년이 되었습니다. 장렬 왕후는 이제 69살이었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걷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숙종은 자주 대비전을 찾아 문안을 드렸습니다. 대비마마 약을 드셔야 합니다. 전하, 이제 약도 소용없다. 나는 너무 오래 살았다. 대비마마 그런 말씀 마소서. 장렬 왕후는 숙종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 내가 죽거든 조용히 치러다오. 더 이상 나 때문에 신하들이 싸우는 일이 없도록. 대비마마. 그리고 전하, 부디 붕당의 싸움을 중재하여라. 서인과 남인이 서로 죽이고 죽는 이 비극을 멈춰야 한다. 예송 논쟁은 이미 2번이나 나라를 뒤흔들었다. 3번째는 없어야 한다. 숙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렬 왕후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688년 8월 5일 장렬 왕후가 승하했습니다. 향년 69세. 그녀는 인조 12년 1634년에 15살의 나이로 궁궐에 들어왔고 54년간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인조, 효종, 현종, 숙종 4명의 왕을 섬겼고 조선 역사상 가장 격렬했던 정치적 격변기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숙종은 할머니의 유언대로 성대한 의식을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또다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장렬 왕후의 시호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능은 어디에 조성할 것인가, 제례는 어떻게 지낼 것인가. 모든 것이 또다시 예법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송시열은 이미 80대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장렬 왕후의 승하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대비마마께서는 어려운 시대를 사신 분이다. 2번의 예송 논쟁의 중심에 계셨지만 정작 본인은 그 모든 것을 원치 않으셨을 것이다. 윤선도 윤유는 이미 죽었지만 그의 문화생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의 제자들도 조문을 올렸습니다. 대비마마께서는 효종대왕의 정통성을 지켜주신 분이다. 비록 원치 않으셨지만 마마께서 입으신 상복은 선왕의 명예를 회복했다. 장렬 왕후의 영구가 궁궐을 떠나는 날 숙종은 대비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앉아 계시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장렬 왕후는 54년간 조선의 역사를 지켜보았습니다. 전쟁과 반란, 왕위 계승의 비극, 예송 논쟁과 환국의 소용돌이.
그 모든 것을 그녀는 침묵 속에서 견뎌냈습니다. 숙종은 상궁에게 물었습니다. 대비마마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 중 기억나는 것이 있느냐? 마마께서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단지 합당한 예를 갖추고 싶었을 뿐인데 왜 모두가 싸우는가라고요. 숙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렬 왕후는 정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남편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합당한 예를 갖추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복은 정치적 도구가 되었고 권력 투쟁의 상징이 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잣대가 되었습니다. 장렬 왕후는 파주 온릉에 안장되었습니다. 인조의 곁이었습니다. 그녀가 15살에 만났던 그 왕의 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54년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무덤 앞에서 숙종은 제문을 읽었습니다. 대왕 대비 자의 대비께서는 어려운 시대를 인내로 견디셨고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위엄을 지키셨습니다. 두 번의 예속 논쟁이라는 전례 없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마마께서는 침묵과 인내로 왕실의 품격을 지키셨습니다. 제문을 읽는 숙종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왕실의 최고 권위자이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무력했던 그 모순적 위치. 모두가 그녀의 상복에 대해 논쟁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의 마음을 물어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1688년 가을 장렬 왕후의 장례가 모두 끝났습니다. 궁궐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조정은 다시 정사를 논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장렬 왕후가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업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책을 제안하지도 않았고 전쟁을 지휘하지도 않았으며 학문적 저술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왕실의 상징으로서 의례의 주인공으로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은 상복 2벌 효종을 위한 1년 복과 인선왕후를 위한 1년 복은 조선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상복들은 2번의 예속 논쟁을 촉발했고 2번의 환국을 불러왔으며 조선 후기 붕당 정치의 격화를 상징했습니다. 역사가들은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장렬 왕후 조씨, 인조의 계비, 효종, 현종, 숙종 3대를 섬김. 재위 기간 중 2차례의 예속 논쟁이 발생하여 조정이 크게 분열됨. 대비는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 있었으나 정작 본인은 정치적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장렬 왕후는 역사 속에서 예속 논쟁의 대비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감정, 그녀의 고뇌, 그녀의 외로움은 역사의 기록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녀는 상징이었고 논쟁거리였으며 정치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데뷔 전에 오래된 마루. 그곳에서 장렬 왕후는 54년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궁궐의 나무들이 봄마다 꽃을 피우고 가을마다 잎을 떨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15살에 궁궐에 들어왔던 그날을 떠올렸을까요? 자신이 입은 상복 때문에 나라가 뒤집히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어쩌면 그녀의 마지막 순간, 그녀의 얼굴에 드리운 미소는 이런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비록 내가 원치 않았던 방식으로 역사에 기록되겠지만 나는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이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래전 떠난 그들을 만나러 가련다. 장렬 왕후. 조선 왕실의 가장 오래된 그림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가장 외로웠던 여인. 상복 한 벌이 왕권을 재단했던 그 시대에 침묵하는 증인.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겪었던 예속 논쟁의 유산은 계속되었습니다. 숙종대에도 경종대에도 영조대에도 서인과 남인 그리고 서인에서 분화된 노론과 소론의 대립은 계속되었습니다.
환국은 반복되었고 수많은 신하들이 그 과정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장렬 왕후가 입었던 상복. 그것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위의 정통성을, 권력의 향방을, 신하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치적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복을 입어야 했던 여인은 자신이 원치 않았던 정치적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서 54년을 견뎌냈습니다. 이것이 장렬 왕후의 이야기입니다. 복제 아래 드리운 그림자.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깊은 고독. 역사는 그녀를 예속 논쟁의 대비로 기억하지만 우리는 그녀를 한 인간으로 54년간 침묵 속에서 시대의 무게를 견뎌낸 한 여인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무덤은 오늘도 파주의 조용한 언덕에 있습니다. 상복의 무게를 내려놓고 이제는 편히 쉬고 있는 조선 왕실의 가장 오래된 그림자. 장렬 왕후 조씨의 마지막 잠자리입니다.